안녕하세요. 이런 곳에 사연은 처음 올려봅니다. 항상 남이 올린 글들만 읽다가 들어왔었는데 제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겁부터 나지만 용기 내어서 올려보네요. 저에게는 85세인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고향집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남편은 삼형제 중에서 막내이고 둘째 형님네만 시어머니가 사시는 고향집 시골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계셨죠. 저희와 큰형님네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집과는 4시간 거리네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신 지가 벌써 15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워낙 건강하시고 부지런하신 탓에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시는 일은 별로 없으셨어요. 치과 치료하실 때에는 고향집에 병원이 마땅치 않아서 큰형님네 집에서 계시면서 치료를 받으시고 백내장 수술 정도 하신 것 말고는 없었네요.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 많던 논밭들은 손수 농사 짓지 않으시고 동네 분들에게 농사지라고 내놓기도 하셨고 팔기도 하셨어요. 시골집 바로 옆에 있는 밭만 텃밭처럼 가꾸셨는데 그 밭도 혼자서 텃밭 농사라고 하기에는 꽤 큰 편이어서 늘 저희 형제들의 잔소리를 들으셔야 했죠.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삼형제를 키우셨기 때문에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시고 늘 밭일을 하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릴 때마다 전화를 잘 받으시라고 핸드폰을 목에 걸고 다니시라고 했는데도 집에 핸드폰을 두고 밭에 나가서 일하시느라 전화를 받지 않아서 가끔씩 마을 이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고향집에 내려갈 때마다 동네 이장님 댁에는 꼭 찾아가서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드리고 인사를 하고 가곤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가 항상 걱정이 되었지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바로 찾아가 볼 수 없으니 이장님한테 시어머니를 부탁드린 거였죠. 큰형님네가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함께 살자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싫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나고 자랐고 결혼해서 자식들까지 지지고 볶고 고생하며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을 떠나올 수 없다고 하셨고 잠깐 서울에서 사는 것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 일만 하고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며느리가 주는 밥만 먹고 산다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형제들은 걱정이 되었죠. 아버님도 밭에서 일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되실까봐 노심초사했거든요. 어머님은 그 연세에도 기억력도 좋으셨고 말씀도 참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골다공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신 지 오래되어서 주의해야 했습니다. 팔목과 다리에 금이 가서 기부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드실수록 금이 가더라도 잘 낫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가 매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겨울철의 낙상은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 편이라서 자주 전화를 드리고 한 번씩 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바로 남편과 함께 내려가곤 했습니다. 어머니를 뵙는 목적도 있지만 시골집은 정말 할 일이 많았거든요. 시어머니 성격상 무슨 일 하다가 말거나 늘어놓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일을 많이 하시게 될까 봐서 걱정이 되어서 자주 내려가서 시골집 일을 하루 종일 하다가 오곤 했습니다. 큰 아주버님이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낡고 오래된 시골집을 모두 허물고 새로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싫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추억이 다 깃든 곳인데 허물어버리면 슬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형태는 많이 건드리지 않고 주방과 욕실과 난방 공사 등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으로 사용했었던 곳과 창고로 사용했던 곳을 허물고 현대식으로 멋지게 지어드렸어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새로 지은 건물에서 지내시라고 하고 여름에는 본체에서 지내시라고 했어요. 저희들도 한번 모이면 대가족인데 한 번씩 와서 지내다 가기에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큰형님네와 저희가 멀리 살기 때문에 미처 시골집을 자주 찾아가지 못할 때에는 둘째 형님네에게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보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가까이 살기 때문에 늘 둘째 형님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가 뵙기도 하지만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무슨 일 있어도 시어머니한테 가곤 했어요. 둘째 형님네는 아들 하나만 있는데 이젠 다 커서 대학교 기숙사에 있어서 두 분만 사시고 계시죠.
둘째 형님은 전업주부이시고요. 그래서 늘상 형님네가 자주 시어머니 관련해서 둘째 형님과 자주 통화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걸 둘째 형님이 굉장히 불편해 하셨어요. 둘째 아주버님은 시어머니가 몸이 조금 불편하시기만 하면 자주 둘째 형님 댁으로 모시고 와서 보양식을 해드리라고 하셨거든요. 백내장 수술이나 척추 협착증 검사도 둘째 형님이 집에 모셔다 놓고 병원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서울 큰형님 댁은 멀어서 시어머니가 가기 싫은 것도 있었죠. 시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는 것을 억지로 모시고 와서 감기 기운이 있으시니 몸조리 좀 하시고 가시라고 모시고 오면 한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모셔다 드리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좀 다르세요. 단 한 번도 시어머니 행세를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음식을 정성껏 해드리면 맛이 없어도 맛이 있다고 하시고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며느리 편만 들어주시면서 항상 안사람한테 잘해야 한다고 늘상 저희들 있는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셨죠. 신식 할머니라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오신 옛날 분인데도 그러셨어요. 효자들이 3명이나 되는데도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한테 군림하려고 하신 적을 못 봤네요. 깍쟁이 같은 둘째 형님도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한 번씩 시어머니가 둘째 형님 댁에 와 계신다고 하면 제가 고생하신다고 인사말로 하면 식사도 입맛에 안 맞아도 맛있다고 잘 드시고 늘 잘 먹었다. 차리느라 고생했다 라고 하신대요.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었고 오히려 둘째 형님이 둘째 아주버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셔도 듣고 있으시다가 시어머니가 혼내주겠다고 하시고 편들어 주셔서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세상에 우리 집 같은 며느리들은 없다고 하시면서 내 아들들이 복이 많아서 여자들도 다 잘 만났다고 하셨대요. 사실 평생을 검소하게 입을 것 안 입고 자식들 위해서만 살아오신 분인데 둘째 형님은 외벌이면서도 외제차에 시시때때로 금목거리며 반지며 사치를 좋아하는 분이신데 이런저런 잔소리도 하지 않으신 분이니 둘째 형님이 그나마 한 번씩 어머니가 오셔도 대놓고 싫은 내색은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가족 친목 계비와 돈밭을 팔아서 넣어둔 어머니 명의 계좌도 둘째 형님에게 맡기셨어요. 알아서 필요할 때 쓰라고요. 아주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큰형님네가 서울에 사시다 보니 자주 내려올 수도 없어서 둘째 형님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시어머니를 찾아뵈어야 하니까 믿고 알아서 필요할 때 쓰라고 맡기셨죠. 그리고 한 번씩 시어머니가 둘째 형님 댁에 와 계실 때는 저나 큰형님이 택배로 과일이나 김치를 담아서 보내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큰 아주버님이 한 번씩 내려오실 때마다 둘째 형님에게 시어머니 모실 때 쓰라고 돈 봉투도 건네기도 했고요. 큰 아주버님은 늘상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했고 자기가 할 일을 동생들이 한다고 고생한다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둘째 형님네 아들 용돈으로 전해달라며 따로 돈 봉투도 주기도 했어요. 큰아주버님이 시어머니에게 잘하니까 동생들도 다 효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네가 3명제 중에서 가장 못 사는 편입니다. 막내라서인지 시어머니는 따로 편애는 하시진 않으셨지만 잘 사는 형들만 못하게 사는 저희를 무척 마음에 걸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네가 오면 꼭 더 챙겨주시려고 했고 콩이나 감자, 고구마 등 늘 택배로 보내주시곤 하셨어요. 둘째 형님네는 잘 살아서 냉장고에 없는 것이 없고 넉넉해서 택배로 이것저것 보내줘도 못 먹고 버리거나 남들 주거나 해서 그래 반가워하지도 않았고 보내지 말라고 해서 보내지 않았고 저희한테만 자주 보내셨어요. 저희네가 힘드니 보내지 말라고 해도 보내는 것이 낙이라고 하시니 감사히 잘 받았었어요. 그걸 두고서 둘째 형님이 시어머니를 더 찾아뵙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곤 했어도 시어머니는 막내만 이뻐하신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냥 저는 웃자고 하는 소리로 듣고 흘려 들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골다공증 때문에 손목과 다리에 금이 가서 둘째 형님 댁에 오래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형님은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불만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잠이 없으셔서 늦게 주무시다가도 일찍 일어나신 편이라 아침부터 전복죽을 해서 드시게 해야 하고 낮에는 햇빛 쏘여야 한다고 해서 산책도 시켜드려야 하고 저녁에도 한상 차려서 식사를 준비한다고요.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모른다면서 모임에도 못 나가고 수영장이나 요가만 겨우 다녀올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퇴근해서 돌아오는 둘째 아주버님이 등산에 꼼짝도 못하고
갇혀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혼자서 편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당연히 불편할 건 뻔하죠. 하지만 제가 둘째 형님의 성격 뻔히 아는데 둘째 아주버님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못하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리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모임이 있으면 나갔을 테고 그걸 시어머니께서 눈치를 주실 분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을 자주 당하실 거라고 옆에서 잘 보살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은 후에는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시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셔서 병원 출입도 잦으시고 또 당장이라도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것 같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둘째 아주버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맡아서 독박으로 모시게 생겼다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와 큰형님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 형님만 전업주부이고 시어머니 댁과도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째 형님이 시어머니를 한 번씩 모시곤 했었죠. 그리고 둘째 아주버님은 당연히 시어머니를 자기네가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셨고요. 아마도 그 때문에 둘째 형님이 걱정을 하신 것 같았고 두 분 사이 다툼이 있지 않았나 싶었네요. 어느 날 갑자기 큰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잘 있지? 다름이 아니고 둘째 동서한테 무슨 들은 소리 없어? 아니요, 형님 무슨 소리를요? 시골에 이장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둘째 동서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나한테 급히 전화가 왔더라고. 그런데 무슨 일 있대요? 어머니가 또 넘어지셔서 며칠째 거동을 못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대. 그래서 이장님이 빨리 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네. 둘째 동서는 전화를 받지 않아서 사방님한테 연락을 했어. 그러시면서 이장님과 통화를 해보니 이장님이 내다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일단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핸드폰 단축 1번을 둘째 형님으로 2번을 첫째 형님으로 해놓았는데 시어머니가 1번을 힘겹게 눌렀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랍니다. 넘어지시면서 팔을 세게 짚는 바람에 저번 때처럼 또 팔에 금이 가거나 골절이 되신 것 같은데 힘겹게 단축 다이얼 1번만 누르셨다고 전해 들었다네요. 둘째 아주버님이 일하느라 바빠서 어머니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둘째 형님 전화를 1번 전화로 저장해 놓으시고 급하실 때 누르라고 세팅해 놓으신 거였죠. 제가 큰형님 전화를 끊고 둘째 형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한참 만에 받더니 새로 일을 시작해서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차여차하고 어머니에 관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떡하냐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가게 오픈 중이라서 자리를 뜰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어머니가 어떤 위급한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엄청 바빠서 길게 통화를 못하니까 둘째 아주버니와 통화해보라면서 급히 끊었습니다. 딱 봐도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알아서들 하라는 눈치였어요. 생전 전업주부로만 있던 형님이 무슨 갑자기 가게 오픈을 한다는 건지, 그리고 어머니가 119로 실려 가셨는데 어쩜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지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또 독박으로 시어머니 맡아서 병간호하게 생겼으니 도망칠 궁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둘째 아주버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벌써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회사 일이 문제냐면서 병원 가서 연락을 줄 테니 너무 걱정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도착하신 후에 저와 큰형님에게 문자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리와 한쪽 팔이 골절이고 몇 군데도 금이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넘어진 자리에서 꼼짝 못하겠길래 어찌어찌 해서 목줄에 달린 핸드폰에다 아픈 발로 겨우겨우 해서 긴급할 때 1번 누르라고 해서 1번을 눌렀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전화도 연결이 안 되고 해서 죽는구나 하셨대요. 항상 전화를 하실 때는 목록에서 찾아서 누르는 습관이어서 둘째 아주버님이 긴급할 때 1번이라고 평소에 강조를 해서 1번만 누르셨대요. 2번, 3번까지 누르셨어도 그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둘째 형님이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은 일로 해서 둘째 아주버님과 형님이 크게 다투셨다더군요. 일부러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닌데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면서 둘째 아주버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다음 날이 금요일이라서 퇴근 후 남편과 만나서 급히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와 팔에 붕대를 감고 계셨고 표정은 밝으셨어요.
괜히 넘어져서 저희들을 힘들게 한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형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가게를 오픈한다고 하면서 바쁘다고 병원에는 올 시간이 없다더니 둘째 아주버님만 병원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생전 해보지도 않던 옷가게를 뜬금없이 한다고 하더니 조금 어리벙벙했습니다. 돈에 아쉬울 것 없이 사시던 분이 이 시국에 옷가게라니 조금 의아했습니다. 둘째 아주버니가 둘째 형님에게 불만이 많으신 듯한 표정이었어요. 당장이 병간호를 해야 해서 간병인을 붙였다곤 하지만 둘째 형님은 코빼기도 비치지를 않더라고요. 시어머님 병실에 있다가 큰아주버님이 병실을 혼자서 지키겠다고 해서 저희와 큰형님은 둘째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둘째 형님이 자기도 너무 바빠서 이제서야 집에 돌아왔다며 그때서야 어머니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을 새로 시작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며 보통 일이 아니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는 둘째 형님을 둘째 아주버니가 흘겨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언제부터 일하고 싶었다고 가게를 차리네 마네 하는 거야? 누가 당신 속셈을 모르는 줄 알아? 다 알고 있으니까 속이려 들지 마라.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속인다고요? 생전에 놀고 먹기 좋아해서 집에 일하는 알바 아줌마까지 두면서 무슨 옷가게를 한다 생쇼를 하는 거지? 그게 우리 엄마 모시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왜 엄마 전화를 안 받았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다가 차디찬 바닥에 돌아가셨으면 어쩔 뻔했냐고. 자기 일 때문에 바쁘다고 병원에 오지도 않는 형님에게 둘째 아주버니가 단단히 화가 나서 저희들 앞에서도 크게 소리치더라고요. 보통 때는 그러실 분이 아닌데 아마도 시어머니가 절이 되신 걸 보고서 오라가 치미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와 큰형님 앞에서 그런 속내를 다 말씀해버리니 둘째 형님도 아기 받친 모양인지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안 받은 것처럼 말하네? 그럼 말이 되니? 여러 번 전화를 하셨는데 네가 왜 어머니 전화만 받지 않았어? 둘째 아주버니가 완전 더 화가 나서 쏘아붙이자 둘째 형님이 순간 어버버 거리더라고요. 아무튼 정황을 보니 어머니 전화를 일부러 골라서 받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주버니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한 것 때문에 어찌나 둘째 형님에게 화가 났던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화를 내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웬만한 일 같았으면 두 분이서 모르게 싸우셨을 텐데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둘째 형님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독박으로 모시게 될까 봐서 요양원도 알아보고 다니셨대요. 시어머니를 더 이상 병원이나 집에 모시기 싫다면서 조금만 더 편찮으실 것 같으면 시설 좋은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해서 그동안 엄청 다투기도 했다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서 일부러 옷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옷가게 경험도 없고 가게 시설 투자비도 있고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둘째 아주버니가 보태줄 수 없다고 했더니 큰형님이 시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에 논밭 팔아서 넣어둔 적지 않은 돈을 무단으로 빼서 썼다고 했습니다. 옷가게에서 번 돈으로 시어머니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네요. 대박! 둘째 아주버니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든지 일하는 며느리라서 더 이상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니지 않는 핑곗거리를 찾으려는 것 때문이었대요. 그러면서 둘째 아주버님이 당장에 어머니 돈을 도로 갖다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형님은 아주버님이 저와 큰형님 앞에서 속의 말을 다 쏟아내버리자 할 말이 없었는지 울고불고 사내만이 하더라고요. 그러자 큰형님이 그러는 둘째 형님을 방에 따로 데리고 와서 그랬습니다. 동서,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저렇게 되셨는데 병원에 오지도 않았으니 아주버님과 더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주버님은 한가한 분이신가? 안 그런지 알잖아. 아주버니는 연락 듣자마자 달려오셨는데 동서는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오지 않은 거잖아. 당연히 섭섭하시겠지. 오늘은 동서가 잘한 거 하나 없으니까 그러시든 말든 가만히 좀 있게. 그러자 둘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속도 편히 말씀하시네요. 저도 일 때문에 어머니 전화도 못 받았는데 오늘 병원 갈 새가 있었겠어요? 지금 쌓여있는 일이 태산 같으니까 앞으로도 어머니 병 가올 시간이 없으니까 두 분이서 알아서 해요. 그러자 큰형님이 둘째 형님에게 그게 진심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단호히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형제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의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 병원에서 따로 휴게실에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했어요.
둘째 아주버님은 그런 문제를 제기한 둘째 형님에 대해서 계속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놓으셨고, 둘째 형님은 그렇게 바쁘다더니 시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의논한다고 하니까 잘도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의논이라 할 것도 없이 큰 아주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수씨가 가게 일 때문에 어머니를 돌볼 수 없다고 하셨죠? 라고 묻자 네 라고 대답하자 큰 아주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이참에 아예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가야겠어요. 그동안 재수씨가 이모저모로 어머니를 챙기느라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명의 통장과 친목계비 통장을 지금 바로 돌려주시고요. 라고 하자 둘째 형님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 지금 당장은 바로 못 드리고요. 라고 하자 둘째 아주버니가 그랬습니다. 가게 차린다고 돈을 다 써버려서 제가 다 채워 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큰아주버님은 그 일은 알아서 하고 통장은 바로 돌려달라고 하셨죠. 다행히 둘째 아주버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한두 푼도 아닌 돈을 둘째 형님이 무단으로 빼서 가게 차린다고 써버렸는데 바로 입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와 큰형님에게 얼굴도 못 들고 미안해 했습니다. 그리고 큰 아주버님은 연차를 있는 대로 다 쓰시고 남아서 시어머니 병실을 지켰고 병원을 옮겨야 하는 복잡한 수속을 하려고 남아 계셨죠.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올라오셨고 낮에는 간병인을 붙였고 필요할 때는 형님과 저와 남편과 큰 아주버님이 돌아가면서 연차를 써가면서 어머니를 모셨어요. 서로 머리를 짜내가면서 도와가면서 하니까 별로 힘이 들진 않았습니다. 맞벌이셨던 큰형님네도 애들도 다 커서 따로 신경을 쓸 데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효자인 큰 아주버님이 가까이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둘째 형님네 부부는 사이가 더욱더 좋지 않게 되어서 별거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억지로 무늬만 옷가게 행세를 하려고 했던 둘째 형님네 가게가 잘 될 리가 없었죠. 딱 석 달만 하고 빚만 잔뜩 지고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아주버님과의 사이는 회복 불가능이 되었고 결국에 이혼 말이 오고 갔습니다. 이혼 요구는 둘째 아주버님이 먼저 하셨다는데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때부터 시어머니를 잠깐씩 모시고 병원 출입하는 것과 집에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단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이 반대하는 가게를 무례하게 차렸고 그것도 시어머니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점 등이 톡으로 남겨져서 자료 증거 제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아서 돌아가실 뻔한 점도 결정적으로 참작이 되었다더군요. 통화 기록에 시어머니 전화는 받지 않았으면서 비슷한 시간에 걸려온 다른 사람들의 전화는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틀 가까이를 찬바닥에서 꼼짝도 못하시다 돌아가실 뻔했다는 것도요. 그래서 둘째 형님은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공동재산 형성에 별로 기여한 점이 없었고 그동안 개인 사치 물품의 카드 기록도 증거 자료로 제시가 된 바 원하는 청구 금액이 기각되었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둘째 형님은 아주버니에게 이혼당하고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별거는 둘째 형님이 먼저 원해서 한 거였지만 둘째 아주버니에게 이혼당한 꼴이었습니다. 이혼당하고 나서야 그동안 돈 잘 벌어다 준 남편의 소중함을 알았는지 잘못했다며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둘째 형님네 친정 쪽과 불거진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아주버님은 둘째 형님이 더더욱 싫다고 하더랍니다. 시어머니는 큰형님 댁에서 사시면서 지금은 건강하십니다. 둘째 형님네 부부가 이혼한 것을 안타까워 생각하시지만 자세한 내막은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와 큰형님 앞에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내가 그동안 이것저것 해서 내다 팔아서 번 돈들이다. 그동안 너네들이 주는 돈으로 쓰고 사느라 돈이 많이 불었더라. 똑같이 나눠서 너희들 몰래 숨겨놓고 필요할 때 써라. 라고 하시는데 통장에 엄청 큰 돈이 있었습니다. 저와 큰형님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의 시어머니들을 보면 아무리 며느리가 힘들다고 해도 돈이 생기면 아들 호주머니에 며느리 몰래 넣어준다고들 하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도 자식처럼 아끼셨으니 말입니다. 저도 곧 있으면 며느리 볼 나이인데 저희 시어머니를 본받아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 두 분이 요새 드문 효자라서 힘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남편은 제 친정 부모님에게도 잘 해드리니 힘들다고 생각지 않네요. 우리도 언젠가는 시어머니처럼 나이가 들 텐데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남편의 어머니에 대한 조그만 효를 귀찮게 여겼던 둘째 형님 같은 며느리는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서로의 가족에게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죠?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고 자그마한 내용이라도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생각들을 짤막하게라도 댓글로 올려오시면 보내주시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